대중국 압박, 대중국 억제. 이거는 바이든 정부도 사실 자기들의 모든 에너지를 대중국 압박에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중국의 에너지를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이 됐거든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고 중국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쓸 거거든요. Before I even arrive at the Oval Office, I will have the disastrous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settled. And it will take me no longer than one day. 미국이 세계 최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을 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미국은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I'm going to put a 100, 200, 2,000% tariff. They're not going to sell one car into the United States.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심리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탈취를 해가고 사람을 빼가고 이런 방식으로 미국이 해왔던 세계 최고 지위를 도둑질을 해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당선인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압박 전략은 트럼프 2기에서도 강력하게 전개될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외교안보팀장 김수영 기자입니다.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용서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1기의 대통령을 할 때 자기의 재선을 막았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이었거든요. 트럼프 당선인은 코로나 팬데믹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Why do you keep calling this the Chinese virus? A lot of people say it's racist. It's not racist at all. No, not at all. It comes from China. That's why. It comes from China. I want to be accurate. 중국에 대한 복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제일 첫 번째 어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가장 센 사람들을 배치를 했어요. 국무장관에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배치를 했고요.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데 이 사람은 또 하원의원 출신입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중국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중국이 싫어할 만한 법안들을 많이 낸 사람들이에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그리고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끊임없이 상원에서 지적을 하면서 중국 대립에 가장 앞서 있는 상원의원이다. 그리고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요, 육군 특수부대 출신인데 군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도 중국에 대해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강경한 대책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중국 제품을 보면 그냥 내려놔라. 중국 제품은 그 제품을 사는 거가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핵심 광물에 중국의 의존을 줄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중국 강경파들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복수를 할 인선을 마친 상태인 거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인선을 막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대통령이 됐던 2016년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 인수위는 한마디로 리얼리티 쇼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인수위가 꾸려지고 이제 내각을 인선하기 위해서 면접 같은 걸 봤거든요. 근데 그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기자들과 맞닥뜨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트럼프 타워에 왔다 갔다 하느냐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느 내각에 어떤 하마평에 올라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심지어 예전에 카니에 웨스트 같은 연예인도 1기 트럼프 인수위 때는 드나드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인사파동이 대단히 크게 있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라고 1기 인수위원장이 있었는데요. 검사 출신인데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의 아빠를 예전에 기소를 했던 그런 악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위 내부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결국 해임되는 인사파동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마이클 플린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인데요.
이분 역시 사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두고 FBI가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초대 국가안보보좌관과 러시아 대사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적절한 접촉을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숨기고 또 허위 보고를 했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결국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24일 만에 사임하는 큰 사건을 겪게 됐습니다. 게다가 1기 트럼프 인수위의 특징은 너무나 많은 문고리 권력이 있었습니다. 프리버스 비서실장, 이방카, 쿠슈너, 그리고 스티븐 배넌 수석 전략가, 이렇게 인수위의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여러 문고리들이 있었거든요. 이 문고리 권력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트럼프에 접근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고 각자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1기 트럼프 당선인에게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중구난방에 정말 인수위가 통일성과 체계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2기 트럼프 인수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2기 트럼프 인선은 가장 큰 특징이 인성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 대학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1기 트럼프에 비하면 4배, 바이든 인수위 때 한 5배 정도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광석화처럼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철저한 보안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1기 트럼프 인수위 때만 해도 미국 언론들이 여러 가지 내각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 기사를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수위의 특징은 인선과 관련해서 누가 선정이 될 거다라는 예측 기사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을 누구를 시킬지, 백악관에서 주요 포스트에 누구를 시킬지는 트럼프의 속마음에 있는 사람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보안이 지켜지고 있다. 단 한 명 예외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인사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미는 사람은 누가 재무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누가 어느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해갖고 적극적으로 자기 사람을 미는 유일한 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심이 검증된 인사들 위주로 채워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기 트럼프 인수위 때 발표된 인사들을 보면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트럼프가 직접 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국무장관도 인선을 하고 국방장관도 인선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1기 시절에는 철저하게 워싱턴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천 명의 인선을 꾸려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로만 채우기엔 너무 버거웠던 겁니다. 특히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같이 아주 중요한 조직은 각계각층의 추천도 받고 검증된 사람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추천을 받아서 채워 넣었죠. 근데 이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거를 추진할 때 대통령님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는 아니되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반대하는 주축 인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표되고 인선을 보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 내정이 됐죠. 맷 게이츠 법무장관 내정자죠. 아주 트럼프의 충성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맷 게이츠라는 사람은 미성년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돈을 주고 성매수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어요. 물론 작년에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고위공직자를 하기에 적절한 도덕 수준을 갖췄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Well, one, it addresses some of the things you said in Florida. It's called the bank. 근데 수지 와일스 같은 사람은 선거 캠페인을 내내 같이 하던 사람인데 미국 언론들이 표현하는 거는 트럼프와 한 참호에서 전쟁을 치렀던 사이다.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서 트럼프의 특성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다루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수지 와일스라고 얘기를 해요. 수지 와일스가 비서실장이 되면서 내건 조건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접근하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왜냐하면 1기 인수위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문고리 권력을 통해서 트럼프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뭔가 통제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수지 와일스 같이 캠페인을 해봤고 캠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큰 사고가 크게 줄었다. 그런데 2기 트럼프 인선에 공통된 코드가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복수라는 건데요. 그 복수라는 코드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죠. 일단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도 트럼프의 복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사실 미국 언론들도 가장 충격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내정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마평 기사가 나왔을 때 전혀 언급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방송인입니다. 폭스뉴스에서 주말 뉴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공동 앵커 중에 한 명이에요. that can take out our aircraft carriers in the first 20 minutes of a conflict? That's a big problem.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트럼프가 TV를 보는 시청 시간대와 굉장히 겹친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봤대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많이 나가기도 했고. 근데 좀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방송인을 국방장관을 시킬 수 있느냐. 근데 이분이 경력이 있긴 있어요. 주 방위군에서 예비역 소령을 했고요. 그리고 참전 경험도 있습니다. 무공훈장도 여러 번 받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 경력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국방장관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제일 마음에 들어 했느냐. 장군을 때려잡겠다. 어떤 장군이냐.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입니다. 미군 내부에서 인종과 성별에 따라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DEI 프로그램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장군들을 보수 진영에서는 워크 장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헤그세스가 지목한 가장 대표적인 워크 장군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 이분이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국 전역이 막 시위가 일어나고 소요 사태를 겪는 어떤 대혼돈의 시기에 본인이 흑인으로서 미군 내부에서 겪었던 어떤 인종적인 불평등 이런 일이 어떤 게 있었는지 얘기를 하면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격하게 공감한다라는 영상을 올렸거든요. I'm thinking about how full I am with emotion, not just for George Floyd, but the many African Americans that have suffered the same fate as George Floyd.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진영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원래 공군 전투기 파일럿 출신이거든요. 공군 참모총장도 역임을 했었는데 엄마 아빠라는 용어를 공사생들은 피하라라고 권고를 했었거든요. 이게 성적 정체성에 따라서는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일 수도 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합참의장에 앉히냐. 군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투를 해야 되는 조직인데 저런 성 관련 이슈, 인종 관련한 이슈에만 너무나 집중하는 장군은 전투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빼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피트 헤그세스는 국방장관으로 내정되기 직전에 있었던 팟캐스트에 나와서 가장 대표적으로 찰스 브라운부터 먼저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Well, first of all, you got to fire. You got to fire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and you got to fire this. I mean, obviously, you're going to bring in a new Secretary of Defense. 또 한 가지 국방부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복수심을 갖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잔혹한 진압 방식으로 목이 눌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미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어요. 하루 이틀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백악관 주위를 사람들이 삥 에워쌀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비밀 경호국이나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트럼프가 실제로 백악관 지하 벙커에 가족들을 데리고 숨었습니다. 그게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시위대들은 트럼프는 정말 겁쟁이다 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또 시위를 이어갔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2022년도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위대에 다리를 쏘면 안 되겠냐. 시위대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그냥 시위대에 다리를 쏘면 안 되겠니.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실제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 합참의장은 아니 어떻게 민간인들을 향해서 군인이 총을 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해갖고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제안을 하냐면 지금 있는 병력으로는 시위대를 막기가 역부족이니 현역 군인들을 불러들여서 워싱턴을 지켜다오 라고 국방장관에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역 군인들을 불러들이려면 폭동진압법을 발동을 해야 돼요. 국방장관이 승인을 해서 그 법을 발동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현역 군인들을 만약에 워싱턴 DC로 불러들이게 되면 굉장히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가 그거를 거부를 하고 자기는 폭동진압법 발동에 반대한다 라고 기자회견을 해버렸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내가 시키는, 내가 지시하는 거를 하나도 따르지 않네? 이것들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마크 에스퍼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대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국방장관을 바로 자를 수는 없었고요. 선거가 끝나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 마크 에스퍼를 트위터로 해고를 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선 발표를 보면 공통된 코드가 복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목표는 뭐냐면 마가 밀리터리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건 트럼프의 어떤 선거 모토인데 군이 대통령이 지시하는 거를 너무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And I protect you against outside enemies, so you can say China, you can say Russia, you can say Kim Jong-un, you can say, but that's not, it's going to be fun. If you have a smart president, no problem. It's the enemy from within, all the scum that we have to deal with that hate our country. That's a bigger enemy than China and Russia. 만약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기 때 트럼프 당선인이 한 거를 그대로 따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지시하면 군이 나의 지시를 받아서 시위대의 다리를 쏴서 시위를 진압해라. 이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해갖고 시위대의 다리를 쏴서 진압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서 더 큰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거를 대통령의 어떤 즉흥적이고 종잡을 수 없는 대통령의 성미를 기존 시스템이 제어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그런 장군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얘기를 가장 먼저 듣고 나의 지시를 충성스럽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마가 밀리터리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뭘 하고 싶은 거냐? 국경 문제, 그리고 마야 카르텔 소탕에 군을 동원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큰 그림입니다.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불법 합성 마약, 이게 또 중국에서 대부분 제조가 됩니다. 이 불법 합성 마약이 남쪽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런 펜타닐 같은 합성 마약으로 숨지는 사람이 한 해 7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거는 미군이 지금까지 해외 파병을 가서 숨진 군인들을 다 합쳐도 이거만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미국 내부에 이렇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해외 군인들 주둔시켜서 남의 나라 지켜주고 남의 나라 안정시키고 해봐야 뭐하냐. 군인들 다 불러들여서 국경에 가서 수비해. 불법 이민자 막아. 이게 미국의 제일 급선무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것도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군들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큰 생각일 수 있어요. 트럼프의 복수와 가장 관련이 있는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진은 굉장히 재밌는 사진이에요. 트럼프 당선인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트럼프 주니어와 일론 머스크와 RFK 주니어가 있죠. 근데 손에 햄버거가 들려져 있습니다. 사실 RFK 주니어는 햄버거는 절대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거의 독국물과 같은 거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뭐 사장님이 회식할 때 음식 정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사람의 표정 같죠? 이분은 원래 환경운동에 천착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화석 에너지의 개발에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인과는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트럼프의 주장과 배치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트럼프는 햄버거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석유 개발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고요. 트럼프의 선거구원 중에 가장 유명한 게 Baby Drill Baby거든요. 계속 개발을 해서 석유도 파내고 셰일가스도 개발하고 하자라는데 그 에너지 개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왜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혔느냐?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백신 음모론자예요. But your vice presidential pick wants to recall the Moderna vaccine. Do you agree with that? Recall it. I think I think those vaccines we need to have, again, true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s on that. There's 25% of Americans who believe that they know somebody who was killed by a COVID vaccine. Killed? Killed. But that could not be the disease itself? No, well,
Because we know that If it is, then the vaccine doesn't work.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홍역이나 아이들이 맞는 여러 가지 백신들에 대해서 그게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고 안정성에 있어서 확신하지 못한다. 아이들이 백신을 맞으면 자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 거의 진원지 같은 사람입니다. 의학 지식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혀놨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을 나사의 수장에 앉혀놓은 거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왜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혔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백신 음모론자이기도 하면서도 제약사에 대한 강력한 비판론자입니다. 이건 1기 트럼프 때 있었던 사건을 이해해야 이 전체적인 큰 틀이 보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데 가장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게 좀 의외잖아요.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여를 했다고? 1기 때 워프 스피드 작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워프 스피드가 뭐냐면 스타트rek에 나오는 용어예요.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거를 워프 스피드라고 표현을 했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 심했을 때 백신을 빨리 만들어서 빛의 속도로 찍어서 빨리 배포를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낸 이름이 워프 스피드 작전입니다. 원래 백신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막 10년 이상 걸리는 백신도 많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임상 단계를 하나하나씩 거칩니다. 1상, 2상, 3상 임상시험을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중간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냥 그 백신은 폐기 처분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는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1상, 2상, 3상 백신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동시에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다가 임상시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거는 폐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국가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쓰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이건 예산 낭비라는 얘기를 들어도 일단 코로나 극복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워프 스피드로 일단 백신을 만들고 배포를 하자. 이건 어떻게 보면 관료제의 생각의 틀에 갇혀있지 않은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 백신이 나올 때가 됐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 코로나 백신이 자기 대선 전에 나오기를 강력하게 희망했어요. 그게 자기한테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트럼프의 기대와는 철저하게 엇나갔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한 달쯤 뒤쯤 긴급 사용 승인이 났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것들이 백신을 다 만들어 놓고 내 대선에 도움이 안 되게 이거를 선거 이후에 출시를 했네. 백신을 내놓은 화이자와 백신을 승인해준 FDA에 대한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거에 낙선을 했지만 이 코로나 백신은 내가 만든 거야 라는 성과를 못 받기 위해서 백신 정상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화이자와 모더나의 CEO가 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봐야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트럼프 당선인은 저때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이런 회의에 트럼프가 소집한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 관료제 조직 자체가 이런 반정부 세력 같은 딥스테이트에 장악이 돼 있다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어땠겠어요? 아니 얘들이 돈은 내가 다 주고 백신 만들어 줬더니 내가 이 성과를 과시하는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나타나지도 않네? 아주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If you like health and if you like people that live a long time, it's the most important position, RFK Jr.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빅 파마들이 다 음모를 꾸면서 이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 앉혔다는 얘기는 당신은 가서 제약사만 정리해 주세요 라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의 복수입니다. 이것도 내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결국 대통령에도 낙선을 하고 내가 돈 주는 거 승인해서 백신 만든 제약사들이 날 배신했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복수를 해주겠다. 그럼 가장 센 사람을 앉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RFK 주니어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제가 좀 트럼프 2기 인수위에서 발표되고 있는 문제적인 인선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통된 코드가 복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트럼프의 변덕과 트럼프의 생각을 막아줄 시스템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당장 방위비 얼마 올려, 주한미군 빼, 이런 얘기를 즉흥적으로 막 얘기를 하거나 한국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을 때
그거를 제어하고 막아주고 누그러뜨려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인선을 유심히 지켜보고 2기 트럼프가 어떻게 굴러갈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살펴보는 게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